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창호건축이라는 설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박성재 이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미 기존에 재정비 촉진지구 시절에 한번 재개발을 살짝 경험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고, 그 당시에 금이 4구역이었죠. 안타깝지만 배제 처리가 됐고, 그 이후에 다행히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지금 회복을 해서 다시 한번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한번 깨졌지만 어떻게 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 그 내용, 그리고 뭐 제 직업이 설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땅에 재개발을 하면 얼만큼의 세대수, 용적률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리고 끝나면 우리 끝나면 질문 하시면 그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사업 대상지고요. 이 사업 대상지에 관련된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구역의 북측,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현재 올해 개원 예정인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있고, 그 바로 옆으로 경기도 교육청 북구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600m 거리에 의정부 경전철인 중앙역이 위치해 있고 중량차를 끼고 있는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용적률 찾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높이에 대한 제약도 없고, 여기 인근에 아파트를 나중에 입주를 했을 때의 수요층도 굉장히 많은 훌륭한 사업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역 면적은 지금 예측하는 건 4만 574제곱미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땅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땅, 그리고 용도 지역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서측에 16m 도로 및 중량선이 끼고 있고, 동측에 36m 도로, 대로를 끼고 있는 땅입니다. 사면이 주거지역에 접해 있고, 소음, 중량선 끼고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만 소음이나 기타 어떤 환경, 주환경은 최고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역 내의 기존의 기반 시설의 현황을 분석을 해보는데요.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구간들이 국공유지, 도로 구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복지시설, 분홍색이 교회가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체 구역 면적 45,000제곱미터 정도 중에 기존의 기반시설, 도로가 3,600제곱미터 정도가 있고, 그것들은 다 세유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3,600제곱미터는 우리 주민들의 땅이 아닌 국공유지 땅으로서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다른 용도로 기부 체납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거래를 하는 이런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보셨던 이런 화면, 여기에 있는 이런 도로들, 이 도로들을 그대로 땅 가운데다 놓고 사업을 할 수는 없겠죠. 이 아파트가 여기 배치가 돼야 되는데 도로들이 잔존하고 있다면 건물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도로, 그리고 여기 있는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사이드로 빼는 개념이 이 재개발 사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보시면 가운데 있던 도로들을 다 없애고 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구간이 앞으로 사업을 한다면 아파트를 건립하는 공동주택 용지가 되겠고요. 대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역 내에 있는 이 도로들을 우리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우리가 받아볼 수는 없고요. 이걸 우리가 받아오는 대신 뭔가를 내주는 구조, 이게 기부 체납이라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공원, 그리고 자그맣게 노예주택 이런 것들을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부 체납을 하고, 서측편 중량천변에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해줍니다. 현재는 이쪽 도로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도로폭이 좀 좁죠. 그래서 이 구간은 향후에 아파트 단지의 일부가 이쪽에 두 개가 개설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차량의 흐름, 동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로를 확장해주는 개념.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구역 내에 있는 도로들을 다 모아서 사이드로 뺀 결과가 나오고, 이 기부 체납을 한 걸 통해서 용적률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여러분들이 하실 재개발 사업의 핵심 내용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땅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땅은 모든 땅이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역적에 붙어있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업지역, 제일 비싼 땅부터
저기 천변이나 산 쪽으로 붙어 있는 제일 싼 녹지까지 여러 종류의 용도 지역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주거 지역이고요. 주거 지역은 다시 전용 및 일반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일반 그리고 일반 중에서도 1, 2, 3종 중에 딱 가운데 2종입니다. 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앞서 보셨던 이 토지용 계획의 전제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이런 토지용 계획을 제안을 드리고 이 방법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기부 체납을 좀 더 늘리고 보시면 공원의 면적이 요만큼인데 예를 들어서 2배 정도 늘리고 아니면 3배 정도 늘려서 이 땅을 3종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계산상으로 보면 기부 체납을 더해도 3종으로 올라가면 기부 체납을 통한 용적률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조금은 더 나옵니다만 현재 2종을 그대로 두고 사업을 하는 거나 3종으로 올려서 사업을 하는 거나 2배, 3배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살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의 주된 내용은 일단 3종으로 용도지역을 올리는 건 의정부 시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가정이죠. 안 됐을 경우에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명의 주된 내용은 가장 보편타당한 현재 용도지역을 그대로 두고 사업성을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추진을 하시면서 의정부시와 적극적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게 정확히 사업 추진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용도지역을 그냥 이종으로 놓는 거를 전제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구역 면적은 4574제곱미터 정도. 평을 환산하면 12273평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부채납, 공원, 그다음에 도로 확장 이런 구간 1378평을 제외한 1895평의 땅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되겠고요. 층수는 저희들이 계획한 건 일단 지상은 26층, 제일 높은 층이 그리고 지하는 2개 층 이 정도로 구성을 하고 전체 세대수는 조금 오차하네요. 임대 46세대를 포함해서 전체 915세대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가장 중요한 용적률은 230%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 평형별로 몇 세대 정도가 구성이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작은 거는 17평형 정도 됩니다. 분양 면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7평형짜리는 46세대 정도 전체 세대수의 5.03% 정도를 구성을 해봤고요. 이 임대는 재개발 사업을 대한민국에서 하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을 해서 구역 내 세입자들의 주거대책으로 활용을 합니다. 의정부시는 최소 기준을 5%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넘긴 5.03%로 확보했고요. 이 밑에 21평부터 24평, 30평, 32평, 40평짜리 요게 조합원 및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세대수입니다. 21평짜리를 한 5% 정도를 배치했습니다. 한 44세대 정도. 이 21평짜리의 의미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조합원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 또는 노부부 이런 분들이 재정착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도 소형 평형이 배치됐고요. 가장 주력 평형입니다. 24평짜리 전용 18평이고요. 전체 455세대 비율은 약 50% 정도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큰 30평형을 약 20% 정도 199세대 배치하고 32평형을 13% 정도의 123세대 그리고 5% 정도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조금 큰 평형 40평형도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 평형제 구성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면 우리 전체 토지등 소유자 나중에 조합원이 되겠죠.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서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을 하면 전반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의 분양 상황 대비해서 1년 후 아니면 2년 후에 일반 분양 상황이 지금은 24평짜리가 평당 분양가가 가장 높기 때문에 많이 났습니다만 좀 더 분양 상황이 좋아져서 예전처럼 32평, 3평짜리가 제일 분양가가 크다면 평형대가 좀 바뀌겠죠. 이거는 예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대치도라는 거죠. 하늘에서 나중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림이고요. 전체 동수는 9개 동 정도로 구성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보라색,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임대 아파트고요. 나머지 아파트들이 일반 분양 및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아파트들이 되겠습니다. 단지로 들어오는 차량의 출입구는 한 개소, 두 개소를 놨는데 이 단지의 구성이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 접하고 있는 도로가 뭐 북쪽에도 있고 동쪽 서측에 있고 3개소가 있지만 사실은 이 도로는 한 개의 도로이고 이어지는 대로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차량 출입구는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도로의 어떤 위계상 가장 넓은 도로 쪽으로의 교통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출입구형이 일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5m 도로 쪽으로는 출입구를 배제하고 보행자만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를 하나 두고요. 구면도로 쪽으로 도로를 확장을 시켜주면서 여기에 차량 출입구를 2개 정도 줘서 들어오자마자 지하주차장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의 배치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평형대별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고로 보시는 게 좋고 이게 확정이다라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오랜 기간 진행을 할 거니까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평면도 나올 수가 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평형짜리고요. 이 평형대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은 가져가실 수 없는 조합원 중에 토지등 소유자 중에 나중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청산 대상자 중에 일부는 세입자가 가져가고 남을 경우에 한해서 그런 분들도 배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베이 구조고 방 하나, 거실 하나, 뒤쪽에 주방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소형평형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조합원의 일반 분양 세대인데 21평짜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금 조합원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아니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신데 노부부만 사시는 케이스 그 방이 너무 많을 필요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입주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같고요. 일반적으로 21평짜리는 투베이 구조로 되어 있거나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조는 가운데 거실을 두고 우측에 안방과 드레스룸, 주방 식당을 두고 왼쪽에 알파룸이라는 개념을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변의 거실로 막아버리면 방이 하나가 더 나온 24평과 같은 구조의 방. 이 뒤쪽도 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여기를 넓게 쓰거나 막아 쓰거나 이 방 2개도 터서 쓰거나 막아 쓰거나 이렇게 가변형이 될 수 있는 평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가장 주요 평형이고 이 앞에도 공사하고 있는 거를 상품을 보니까 이 앞에는 똑같은 24평인데 앞에 거는 3베이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 3베이, 4베이 이런 얘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베이라는 건 BAY 그 거실 또는 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3베이는 해가 잘 드는 주계부고 남쪽에 3개의 방 또는 거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앙생활권 2구역의 일반 분양을 나온 이 24평짜리는 3베이 구조입니다. 가운데 거실이 있고 안방, 작은 방 그리고 이 뒤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 구조. 근데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건 이 뒤에 작은 방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가 남쪽이면 여기 북쪽이기 때문에 뒤에 방은 영구적으로 채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뒤에 있는 방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포베이 구조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거실 또는 방이 남쪽에 4개가 있다는 얘기죠. 거실이 가운데 하나, 침실, 안방, 작은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모든 방과 거실을 남쪽에 배치를 해서 채광을 극대화시키고 뒤쪽에는 주방 식당만 배치. 안방 뒤쪽에는 드레스룸 공간과 대피 공간을 크게 줘서 별도의 그 장롱 이런 것들 요즘 이사 다니실 때 굳이 들고 안 가셔도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변형 벽체를 나중에 활용을 하면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구간이 확장을 하기 전에 창호의 밑이고요. 여기를 확장을 하면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5개소. 이렇게 확장을 하면 전용 18평, 그냥 24평 구조인데 확장하는 면적은 약 6평에서 7평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용 18평 더하기 확장 6평만 잡아도 24평, 25평 정도. 그러면 옛날 아파트를 치면 전용 25.7, 옛날 33평짜리 아파트의 확장 전 면적과 똑같은 면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 이 베이스가 자꾸 포베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베이스가 늘어나면 앞쪽에 딸려 나오는 이 발코니 공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확장 공간이 많아지고, 이 발코니 확장 공간의 최고의 메리트는 세금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공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에도 이 공간들은 면적이 잡히지 않습니다. 세금 1원도 안 내고 그대로 향유하실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죠. 그래서 우리 사업장은 앞으로 사업하시면 이 앞에 있는 이 현장보다 훨씬 좋은 아이템의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0평형. 이 평형 때는 최근에 분양시장에 조금 등장을 하고 많이 나오는, 예전에는 LH 쪽에서만 썼던 타입인데 이게 등장하는 이유는 일단 좀 슬픈 얘기입니다만 경기가 좀 안 좋아져서 33평짜리, 34평짜리를 원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24평짜리를 갖기에는 정이 안 차고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나옵니다.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나온 틈새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포베이 구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서 보셨던 24평보다 각 시대 사이즈가 조금씩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사랑받았던 상품입니다. 전용 면적 25.7, 분양은 예전에 34평도 있었고 기만 시절에 35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32 또는 33. 이게 숫자가 분양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엘리베이터 면적이 한 2년 전에 법 개정으로 면적 산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연 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전용 면적은 똑같이 25.7평입니다. 환상형 구조에 마찬가지 포베이 구조, 그리고 뒤쪽에 들여 쓰는 공간이 앞에 어떤 평면들보다 좀 크죠. 주방 쪽이 있고 그 뒤에 싱크대, 그리고 여기는 보조 주방, 세탁실, 그다음에 시래기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뒤쪽에 보시면 다목적 실이라고 하나 있는데 여기는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작은 방으로도 쓸 수 있고 이 벽을 털어내면 주방을 이렇게 크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들어오면 양쪽에 그 신발장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평형, 최근에 한 3년, 4년 사이에 거의 나오지 않는 상품이고요. 이게 안 나온 이유는 국민세 규모를 넘어가면 일단 안 사니까요, 사람들이. 왜 안 사냐면 돈이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분양시장에서 사라졌던 평면인데 최근에 조금씩 다시 등장을 하고 있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앞에 현장 자꾸 예를 들어서 저 현장한테 미안하지만 큰 평형이 없는 걸 있나요? 31평짜리 있어요. 예. 이것도 분양이 잘했네요. 틈새 상품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희소성이라는 측면이 사이클이 자꾸 돌면 공급이 상당 기간 동안 안 되면 이 상품이 나중에 희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평형을 40평형 또는 39평형으로 앞에를 3자를 유지하도록 조금 줄이는 나중에 테크닉을 쓰면 희소성 측면에서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조합원님들 중에 좀 여력이 되시는 분은 우리 천 쪽으로 천을 끼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대형 평형을 넣으면 상당히 나중에 값어치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고요. 그냥 첫 보시기에도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동측에 있는 도로 쪽에서 바라본 저희들이 예측한 조감도 투시 컨설 하나를 그려봤고요. 단지 내에 앞으로 수경 시설도 넣고 이런 수목 조경 계획을 하면 이런 게 단지가 형성이 되지 않고 주식도 들어와서 차량은 이쪽으로 바로 빠져나가고요. 제일차량으로 단지 내에는 사람만 다니는 이런 공간이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은 한때 열심히 넣었다가 계획에 안 넣었었는데 최근에 저는 넣어봤습니다면 제가 테니스를 요새 열심히 배우고 있어서 이런 하나 있으면 좋더라고요. 주변에 도로에서 앞으로 이게 현재의 사진이고요. 아파트를 지으면
뭐 이런 형태의 아파트가 구성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동측에서 북측으로 흘러가는 이게 을지병원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 도로에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랑천 반대쪽에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스케치업이랑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는데 그 하늘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직원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다는데 아주 짧게만 좀 보시고 너무 빨리 돌려서 좀 어지러우실 수도 있는데 한 20초만 돌아가니까 잠깐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거는 앞서 다리 세대를 보여드렸는데 일반적인 상품 물론 남들이랑 똑같은 건 아니고 나름 특화를 시켰지만 그래도 더 특화를 시킬 수 있는 상품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본 거고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우리 조합원 수가 400분이 채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세대 수가 9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상당히 물량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남들과 똑같은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조금 더 특화된 상품을 만들면 똑같은 평형대에도 분양가를 좀 더 높게 받아서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남기면 우리 조합원들의 분양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세대 구분형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32평짜리 전용 25.7평짜리 아파트인데 이 방 하나를 가지고 원룸 타입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현관도 따로 들어가고 우리 집은 일로 들어가고 실전은 일로 들어가고 실전 들어가서 안에 자기 욕실 있고 싱크대 있고 그래서 밥해 먹고 씻고 자고 뭐 이런 젊은 친구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을 만들면 이 전체적으로 소유권은 내 겁니다. 그냥 한 세대 내 거고요. 2주택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1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거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월세를 받아주면 부수적인 어떤 수익원이 발생이 돼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상품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이건 구역의 어떤 땅의 레벨 차이가 굉장히 심하진 않습니다만 천면적으로 살짝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테라스 하우스도 일부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테라스 하우스에 원래 적용하는 어떤 지역은 경사가 정말 급한데 이런 데들을 활용을 해서 테라스 하우스는 아시겠지만 우리 집에 지붕 뚜껑이 위에 집에 앞마당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발코니 확장과는 별개로 앞에 이 전용 테라스가 있고요. 여기서 고기도 거두시고 가족들과 담소도 하시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상품도 일부 만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최상층 같은 경우에는 방법은 펜트하우스라고 해서 좀 더 큰 평형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세금 관계가 이제 따라 붙겠죠. 국민수 규모를 넘어가면서 다락이라는 것을 형성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 공간, 면적, 세금 안 내는 발코니처럼 이 다락도 높이가 1.8m를 넘지 않으면 면적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을 만들어주면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니까 다락도 충분히 개인 룸으로 쓸 수가 있는 구조. 그래서 넓은 다락을 하나 쓰고 그 앞에 여기와 마찬가지 테라스를 하나 만들어주면 똑같이 공부상에는 32평짜리 아파트로 등재가 되지만 실제 쓰는 건 거의 50평에 가까운 아파트의 면적과 똑같은 걸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 상권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지금은 우리 구역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상권이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대로변으로 일부 조금 있고 한데
1000세대 가까운 단지가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상권은 의도적으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 쪽도 좋고 아니면 뒤에 천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천변 쪽으로 이런 스트리트몰 개념의 연도형 상가를 뭐 좀 작게는 1층, 좀 높게 보면 2층 정도를 구성을 하면 상권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상권 형성이 되면 사람이 꼬인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상가의 값어치, 더불어서 아파트의 값어치도 올라가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일단 건축 설계와 관련된 거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단계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 추진위원회 만드는 거 아니고 조합 설립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앞서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경계선을 확정을 시키고 이 안에 용적률은 몇 프로, 최고 층수는 몇 층. 그래서 대략적으로 몇 세대 정도가 여기 질 수 있는지를 확정을 시켜줘야 이 선 안에 있는 사람만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고 요 바로 바깥에 계신 요 분은 자격이 없고 이걸 정해놔야 돼.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조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경계가 없으면 여기 소유자가 조합원인지 여기가 조합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거는 이 구역 경계를 확정시키는 정부구역 지정이라는 거고요. 이 정부구역 지정을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의정부 시장께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옛날 뉴타운 시절을 지나고 한번 깨졌기 때문에 시장은 안 해줄 거예요. 시에서 한번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드렸는데 깨졌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도 삐져서 안 해줄 거거든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전체 이 구역을 설정을 하고 이 안에 소유자의 60% 이상. 네, 답변은 뭡니까? 3분의 1인데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물론 이제 면적도 2분의 1 이상이 이제 조절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의 정부구역 지정 동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3분의 1이니까 조금 넉넉하게 70% 정도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시에다가 정부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주민 제안을 하는 겁니다. 동의서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만한 도서가 같이 들어갈 건데 일단 동의서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 지정을 해놓으면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구역 지정 동의서를 냈는데 아니면 낼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가 이게 잘못되면 우리나라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특히 어르신들 내 재산이 어떻게 된다 날라가 버린다 한 번 내면 빼도 박도 못한다 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 번 내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지역조합이라고. 지역조합 관계자분 계시면 저를 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들어가면 빠져나가기가 정말 어렵고요. 이 정부구역 지정 동의서는 말 그대로 여기를 재개발을 해보겠다라고 의정부 시장한테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되면 재산 값어치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내셔야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재개발을 한번 해보겠다면 구역 지정 동의서만 내는 겁니다. 조합 만드는 거 아니고 추진위원회 만드는 거 아니고 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고 구역 지정 해달라고만 넣는 거고요. 주민 제안을 한다고 해서 의정부 시장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정부 시장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안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못 하는 건데 그래도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주민 제안을 하시고 구역 지정이라도 일단 해놓으면 그 이후에 판단하셔도 됩니다. 사업을 갈까 말까. 그래서 정부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동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주민들 일단 재산 가치 형성에는 굉장히 동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사실 이 재개발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정법에는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써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산 증식인 것 같아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은 그럼 여기까지 드리고 네. 좀 설명을 이제 이어서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시 나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게 이제 종교개혁 지정이라는 절차인데요. 그거에 이제 간단하게 질문을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질문해 주시겠어요?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질문 하나 한 가지 할게요. 저기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파트를 대체로 준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일 때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관련 법령상으로는 그 주거 전용 면적 또는 이제 간편 금액, 정정 간편 금액이 신축으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 금액보다 큰 경우, 그리고 종전 주거 면적이 신축으로 받을 수 있는 전용 면적보다 큰 경우를 받을 수가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종전 간편 금액은 저희가 사업 시행과 진행 단계가 아니라서 간편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건축물 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종전 주거 전용 면적이 쉽게 해서 200제곱미터다. 근데 아파트 신축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면적이 84제곱미터, 그다음에 전용 60제곱미터 얘기하는데요. 그 면적을 합쳐서 144. 그리고 저희가 소유자 갖고 있는 면적이 200이다 그러면 전용 면적이 신축으로 받을 수 있는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1+1으로 받을 수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간편 금액이 추후에 내 재산가액이 11억이 나왔고 신축으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 가격 주체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1+1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재산 가치가 11억인데 신축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아파트 가격이 12억이다 그러면 1+1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관련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논의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사항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있는데요. 네. 집이 2채 이상인 사람 있잖아요. 단독이 아니라. 네. 그냥 빌라 같은 경우에 뭐 3채가 있거나 2채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지금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가요? 빌라가 이제 세 채가 이제 한 사람 소유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요.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세 채 가격을 합쳐서 한 소유자 가격으로 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빌라 한 채 가격이 뭐 1억이면은 내 재산 가치가 3억이고요. 그 신축 아파트 받을 수 있는 면적 대비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똑같이. 또 질문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게 이조마트를 이전까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림으로는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건지, 왜냐면 하는 분들이 지금 이조마트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구역 단계 일단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밑에 쪽으로 일단은 이종마켓이 이제 선거가 되어 있고요. 그 네. 위쪽으로는 이종마켓, 네, 이쪽이 이제 주차장이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건물은 빠져 있는 상태고 나머지가 일단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조마트를 굉장히 거기서 이제 찬성이 나오느냐 그게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정비구역 설정은 이거는 이거 어디서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단 예전에 선을 근거로 임의로 설정을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마트 쪽의 의견도 뭐 주민대회 하기 전에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들은 뭐 절대적으로 우리는 뭐 못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 만약에 나온다면 이 빨간 선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가 이런 땅들이 빠져나감으로써 용적률로 확보하는데 치명적인 땅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땅의 형태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섹터는 남북 방향으로 지금 고구마처럼 생긴 땅인데요. 땅 모양이 이상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설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조마트 쪽에서 우리 정말 싫다라고 얘기를 하시려면 과거를 뺏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땅이 100평이라면
배평해질 수 있는 230%의 용적률이면 2.3배를 짓는 거니까 아파트 230평 더 짓는 거를 그냥 덜 짓는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들어와야만 우리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 세대수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원하지 않으면 빼놓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있는데요. 그 저쪽 북쪽으로 그 공원을 만들고 임대 아파트를 이 앞쪽으로 이쪽 쪽으로 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설계에서? 그것도 왜냐면 앞에 전면으로 봤을 때 을지병원 그 큰 도로랑 이렇게 뛰고 있을 때 아무래도 그 메인이 보여줘야 되는데 임대가 보이고 공원이 좀 쾌적하게 있어야 사람들도 좀 지나다니면서 그리고 또 거기 앞에도 조금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 상가들 그 뒤쪽으로 공원이 같이 연결이 되면 북쪽에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것도 조금 체감이라고 그러는 거나 제가 짧은 지식으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서 네, 좋은 의견이고요. 사실 이만큼 남은 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임대를 일단 북쪽에다 놓은 거는 이쪽이 남쪽 방향이기 때문에 어쨌든 남쪽에 있는 동들이 높이가 있고 여기에 대한 음영 그림자가 이제 뒤쪽으로 쭉쭉쭉쭉 가면 여기가 이제 가장 그 어떤 채광 쪽에서 불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다 놔도 관계없고요. 거꾸로 지금 의견대로 공원이 여기가 아니고 우리 일로 가자.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여드린 그림은 그러니까 제 맘대로 그린 거고 땅 주인들이시니까 땅 주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뒤집어도 되고 좌우로 뒤집어도 되고 위아래로 마음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긴 않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그림 설계 도면을 봤잖아요. 근데 거의 전체 아파트는 남향 쪽으로 지금 다 전진해서 그리신 건가요? 네, 설계하신 여기 게? 방위표를 보시면 네. 이거는 다 아시죠? 여기가 북쪽이죠. 이제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북쪽이거든요. 그 거꾸로 하면 이쪽이 남쪽이고요. 보면 남동, 남서. 네. 다 정남향으로 하려면 동이 이렇게 서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는 용적률이 200%도 채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이 이렇게 꺾이는 이유는 용적률을 확보하려고 꺾는 거고 서로 이렇게 대신 이제 여기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 이 남북 방향은 긴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동은 대부분 서로 이렇게 마주봐요. 단지 내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의 형태는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어떤 그 시야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동과 동이 물론 여기서 여기 서서 의도적으로 옆으로 이렇게 고개 빼서 보면 보이겠습니다만 그냥 거실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보면 내 앞쪽에는 이쪽 뒤에 있는 동들 빼놓고는 특히 여기 있는 동들은 다 이쪽으로 시야가 빠져나가서 그런 의미에서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잡고 있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그럼 조합원은 몇 층부터 이렇게 상층으로 이렇게 주나요? 추천. 나중에 관리 처분하기 전에 조합에서 의견들을 다 모아서 결정하시겠지만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의정부 재개발 이제 조합원 층수들은 나중에 이제 관리청 총회하기 전에 이제 조합에서 이사할 계획을 별도로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조합 분양 신청 받은 다음에 하는데 보통 기준 층수를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7층 이상을 다 조합원 층수로 놓거든요. 5층들은 저층부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놓고요. 일단 조합원 관련해서는 일단 로얄층으로 우선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락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펜트하우스. 네, 그런 식의 개념을 하는 건 분양가가 얼마 추가가 되는 거예요? 같은 평수에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 시장 인가가 끝나고 나서 그쪽 주변 시세에 맞춰서 이제 간평 가격을 매기는데요. 보통 토지가하고 건축물가 대지비를 그 사업비를 비례로 따져가지고 진행이 되고 현재로서는 이게 몇 대 몇이다라고는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락 평수가 몇 평 그런 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다락은 아까 34평짜리 기준으로 보면 순수 다락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경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1.8m로 구성하지 않고 경사를 둬서 평균 1.8을 맞춰도 되는 왜냐면 높은 데는 한 2m는 넘고 대신 이렇게 낮은 데는 이제 이러고 들어가시는 그 다락을 구성하면 일반적으로 면적은 한 8평, 9평 좀 많이 나오는 데는 10평까지도 구성할 수 있고요. 베란다는요? 아까 그러니까 전용 25.7평, 32평짜리는 확장 공간은 한 8평 정도 보시면 되고요. 24평짜리는 한 6.5평. 그래서 저 다락을 이 최상층에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광명에
그 철산 11단지에 적용을 했는데 적용 분양가는 한 15% 정도 업을 시켜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강릉의 그 현장도 안양천을 끼고 있는 현장인데 특히 이렇게 천을 끼고 있는 현장들은 특히 이쪽 변에 붙어서 최상층의 다락을 구성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선호도는 굉장히 높고 나중에 이게 좀 경쟁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저런 현장이 처음 하다가.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합원 저기 자격 조건 취득 언제부터 지금 현재로서는 정규교육 지정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토지선 소유자가 맞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 이제 조합원으로 보는데요. 그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에 건축심의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서 이제 조합원으로부터 이제 분양 신청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한 30일 정도 일단 조합원을 대상으로 받는데요. 그때 분양 신청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으로 구분하는데요. 한 사람만 일단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고요. 현재로서는 뭐 지금 건물 매입 취득 시기 이런 건 현재로서는 보지 않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까 이제 설계 업체에서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요건은 3분의 67%인데요. 토지의 소유자를 약 300명으로 봤을 때 이제 쉽게 계산해서 70%를 보면은 한 210장 정도가 진구가 돼야 되고요. 현재 이제 진구된 개수가 이제 약 100여 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서 한 110장, 120장 정도만 빨리 거둬주시면은 의정부 시청으로 정비구역 지정 제한 동의서를 해가지고 접수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의정부 시로부터 아시겠지만 장안 5구역도 이제 주민 제한으로 해가지고 주민 설명을 했는데요. 절차는 똑같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제한 동의서를 의정부 시청에 접수하고요. 의정부 시청에서 지금과 똑같은 주민 저희 주민 설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민 설명에 공람을 실시할 거고요. 공람이 끝하면 저희가 똑같이 이제 구역 지정이라는 구역 경계가 그려지고요. 구역 지정 경계가 끝났다 그러면 저희가 정식으로 예전에 추진위원회 동의서라는 걸 해제되기 전에 이제 걷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걷는데 그거는 이제 예전처럼 막 걷는 게 아니라 그 의정부 시청에다가 연번제 동의서라는 걸 진구하게 됐습니다. 의정부 시청으로부터 토지 소유자가 300명이면 300명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 동의서로만 사용을 하고요. 그 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지금 진행 단계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동의를 받는데 상가와 가진 분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무조건 동의율로 29% 안에 안 들어서 밀어붙인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마음에 드는 그런 뭐좀 좋은 조건 같은 거 그런 거좀 상가를 많이 준다든가 뭐 그런 거 있겠지만은 어떤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근데 그거를 설득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설득하는 거는 차후 문제고요. 지금은 동의율 우리가 75%를 모집하는 게 210장을 받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210장만. 어차피 지금 100여 장 모였잖아요. 우리 110장만 더 모이면 되는 거거든요. 구역 지정을 먼저 한 다음에 설득을 하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상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고요. 그분들에게도 조금 먹힐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이템이었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아파트 하나 두고 상가 하나 지금 두고. 구역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닥 뭐 장사가 잘 된다거나 임대가 용이하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로 판단을 합니다. 네. 오히려 여기는 주거용 상품이 앞으로 향후에 을지병원을 타겟으로 해도 좀 더 임대가 원활하지 상가는 아닌 것 같고요. 거꾸로 상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소유자들 당신들이 이끌어 가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시면 네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죠. 새 상가가 나오고. 네. 되게 괜찮아 이쁜 것 같아요. 생각 아이도 굉장히 지금 좋고.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상가 계신 분들이 지금 다 노후된 상가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을 이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다면 그분들도 충분히 동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수익률도 훨씬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금 이 설계 도면에 보면은 상가가 지금 1, 2층에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상가 저기 3층부터는 안 팔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상가에서는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우리 또 가구 수가 900가구가 넘는다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나 동의구역에 관련된 사항은 일단 질문 이렇게 받는 걸로 마쳐드리고요. 일단 간평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설명을 받게 된 그 국토부 지정된 열세계고로 개형고로 이런 평가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아직 뭐 구민이 4구역 예전처럼 이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2번으로 해가지고 직원을 쓴 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일단 나중에 이제 뭐 평가를 하시면은 제일 문제가 될 게 사실은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제 다들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합원 분양가에서 이제 권리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가액이라는 게 이제 그 감정평가 업자 두 분을 선정을 하면 종전자산과 비례율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곱하기를 하면 권리가액이고요. 이 비례율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 말씀드리는 그 사업성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중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분양 신청이 다 됐을 때 분양 신청을 하신 분만이 구역 내 이제 종전에 대한 현물 출자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사업 비용으로 해서 조합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례율인데 이 분자 위에 있는 이 총추산액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 아파트, 그리고 일반 분양 아파트, 그리고 말씀하신 상가 등등 해가지고 이 합치 매출에서 그 총 사업비라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사실은 그 시공사의 시공비거든요. 시공공사비도 있고 뭐 정비 뭐 업체를 선정하실 때 또 용역비라든가 감정평가 용역을 하게 되면서 비용, 변호사 이런 비용들을 모두 합친 것을 빼게 되면 조합에서 이제 나오는 수익이 됩니다. 근데 이 수익이 조합원들이 투자하신 것보다는 커야 사업성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채를 갖고 계시는데 1억씩 세 채 3억인데 3억 3천이 돼야 10% 이득이 되잖아요.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이 비례율이 나오게 되는데 종전자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짜리가 세 채를 갖고 있는데 3억이 되는데 비례율이 110%다. 그러면 권리가액은 3억 3천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 아까 25평을 예로 아까 설계를 드셨는데 예를 들어 1,200만 원이다. 그러면 3억이 되죠. 근데 갖고 계신 거는 종전자산 3억에 비례율 110%면 3억 3천이 되니까 분담금이 아닌 환급금을 받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1+1에서 뭐 11억일 때하고 12억일 때 이렇게 따질 때 남는 그 환급금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분담금을 내세요. 돈을 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 분담금은 나중에 이제 사업 완료 후 입주하실 때 결론은 모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종전자산하고 이 개발이익 배분액, 그러니까 비례율이 100% 넘는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분담금을 내시는 거고, 이렇게 분담금을 내시는 거고, 아까와 반대로 이제 종전자산과 그 고려한 비례율을 고려한 금액이 신축자산,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환급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수익률이 이렇게 되는데요. 세금 내야 되나요, 이거? 환급금에 대해서?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합 사업을 보기도 하는데요. 이제 법인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원 개별로 내는 이제 배당 소득세 부분, 그다음 취득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 의정부 재개발 조합들을 보시면은 비례율을 이제 100%에서 101%로 통상적으로 맞춰가고요. 입주 시점에 가서 이제 다시 세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관리처분 명령 총회를 합니다. 그때 가서 이제 세금 내는 게 조합원들보다 세금 내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조합에서 법인세 처리하고 이제 세금 신고를 할 거고요. 근데 조합원들이 세금 내는 게 더 많다 치시면 조합의 사업비를 그때 조정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청산 때 가서 다시 환급시켜드리는 걸로 아마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예. 지금 세 채 가지고 있다면은 한 사람이 세 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세대 분리를 해야만 다 따로따로 한 채가 나오는 건데 지금 그 질문 같으세요 보니까 그 가격 전체적인 가격이 네.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합쳐서 그렇게 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대 분리를 하시면 이제 각각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억에 110%가 되니까 1억 1000이 되고 좋은 분양가가 25평에 1200만 원이면 3억이기 때문에 1억 9천만 원을 이렇게 분담금을 내시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경우는 이제 세대 분리해서 각각 가시면 이제 자녀분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따로 이제 전입세대 이제 따로 이제 분리하시든가 하시게 되면은 각각 가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 만약에 세 채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예. 조합원 3명으로 인정을 다 해주는 겁니까? 한 사람인데 지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요. 네. 등본상에 그 세 분이 같이 계시면 그거는 동일 가족이라서 한가구라서 일단 한 세대가 원칙이고요. 네. 지금 이제 세대 분리를 하신다면 조합 정규교육 지정 전이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하시면 조합원으로 이제 각각 이제 조합원 생기시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계속 쪼개기를 하시면 조합서를 그 정규교육 지정 동의서 받기도 힘드시고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지분 쪼개기라고 보시면 돼요. 저 또 하나 있는데요. 예. 취득세를 우리가 이미 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새 아파트를 갖게 되면 취득세는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3억에 대한 취득세는 이미 냈는데 3억 3천이 됐다 이러면은 3천에 대한 것만 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전주택 가격에 대해서 취득세를 냈잖아요. 그 취득세를 빼고 나머지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추가 분담금이 있죠. 그러니까 내 종전가액 권리가액 그 금액 빼고 나머지 그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는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취득세를 따로 별도로 내시면 돼요, 입주할 때. 그럼 반대로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3억에 샀어요. 네. 3억에 샀는데 네, 그 3억에 대한 거를 냈는데 이게 네. 1억 8천에 이제 저 네. 2억이 이제 저기가 됐어요. 그럼 1억에 대해서 나는 세금 더 낸 거잖아요. 그쵸, 세금에서 낸 거죠. 예, 그러면 그거 취득세를. 환급을 받나요? 그런 경우는? 제가 그걸 설명드릴게요. 아, 그거는 이거부터 듣고 우리가 나중에 아, 토론하는 게 그럴까요? 낫지 않아요? 이거 말씀하세요. 이거 준비를 아니 하고 있는데 하면서 가도 돼. 아, 천천히 하시면 하면서 돼요. 가도 돼. 나중에 하려면 못 해. 지나가면 끝이야.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그게 이제 토지 상태에서 이제 이 입주권이라는 게 떨어지는 거는요. 관리처분 나면서부터 권리로 변상이 되는데 그런 변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취득세가 4.6%예요. 토지에 대한 것만 나거든요. 그러고서 나중에 아파트를 받으면 그때 3.16%가 주택에 대한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따로 내요. 어떻게 보면 두 번 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분담금하고 환급금 이제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조합을 가든 많이 말씀하시는 게 종전자산 평가 금액에 따라 이제 비례율 변동 이제 하냐 안 하냐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비례율하고 이제 관련되는 게 아까 그 권리가액을 말씀을 드려서 자산이 되면은 평가 금액이 많이 나와 좋지 않냐. 재개발구에서 특히 왜냐하면 재건축은 이제 매도 청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재개발은 왜냐하면 현금 청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현금 청산, 수용 재개발, 이의 재개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까지 총 4번을 가가지고 되게 그 금액이 이제 많이 오르게 돼요. 그래서 좋으면 다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조합원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비용 안에 그 현금 청산한 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원이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종전자산 이제 과평가, 높게 평가가 된다. 이제 생각보다 높게 되면 청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서 분담금이 조합원님들 갖고 계시는데 분담금이 추가적으로 늘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높다고 해서 꼭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사례로 이제 나오는데 비례율 개념이 아까 그 여기서 매출 80억 합친 그러니까 조합원이 2명이라고 간단하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 30억과 50억에서 80억이라고 보고 그리고 사업비가 이제 공사비 등 기타 등등을 해서 한 5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A 조합원은 중견자산 10억, B 조합원은 20억, 그래서 합쳐서 중견자산 30억인데요. 그렇게 이제 따지면은 80억에서 50억을 뺀 30억의 수익과 30억으로 나누게 돼서 100%를 곱하면 비례율이 100%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되면은 권리가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자산 곱하기 비례율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이제 쭉 20억이 나와요. 왜냐면 종무자산은 30억이었고 내가 10억을 갖고 있었으니까 20억을 분담을 하시게 되고 비조합원님도 역시 50억 종무자산 나온 거에서 20억을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분담금이 30억이 돼서 결론은 50억의 분담금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와 이제 반대로 이걸 한번 보시고요. 분담금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하고 종전자산을 이제 10%를 높게 평가할 경우입니다. 아까 10억 대비로 곱하기 이제 1.1을 하니까 11억이 되고 비조합원은 22억에서 33억이 되고요. 아까 종무자산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 사업비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처럼 분담금 산출이 종무자산에서 종전자산 곱하기 비교한 걸 빼게 되면 이렇게 곱하게 되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분담금이라는 게. 낮게 할 때도 아까 10억에서 9억이 되고 20억에서 18억이 돼서 27억이 돼서 80억 빼기 50억 30억 수익이 나고요. 27억이 조합원들이 현물 출자한 거고 그래서 111.11%가 나오는데 9억 곱하기 111.11%라면 10억이거든요. 그럼 결론은 20억이라서 분담금이 비율이 100일 때 111.11%일 90.91%일 때나 분담금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종무자산 아까 그 매출,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 그리고 뭐 상가 이런 등등에 팔리게 된 금액과 사업 비용이 변동이 없을 때에는 종전자산이 높으면은 비례율이 낮아지고 종전자산이 낮아지면 비례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분담금에서 판단을 하실 때 이 종무자산 나중에 이제 매출 얼마나 더 일반 분양 나중에 할 때 더 많이 비싸게 팔 수 있느냐와 사업비 이런 도급공사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담금이 변동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뭐 정비국 지정되시고 조합 설립되시고 사업 시행자 가실 때 알고 계시면 이거에 대해서 어찌됐건 시공사와의 그 공사비는 조합원님들이 총회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미리 좀 알고 계시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릴 게 종전자산을 감정평가할 때 시점이 이제 언제냐고 많이들 여쭤보거든요. 근데 이제 도정법에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71조 1항 1호하고 76조의 1항 5호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뭐 20일을 하고 단 뭐 이렇게 공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시청이나 이런 곳에서 고시를 이제 그 부모나 시고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고시일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쪽 앞에 있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5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때 제가 이제 노원구에 이제 상계동 쪽에 이제 저도 이제 감정평가 종전을 했었는데 14년 12월이었는데 경기가 되게 안 좋았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훑어는 봤는데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종전자산이 높지는 않게 평가는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시는 사람 있으시면은 없으시면은 이걸로 설명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